안녕하세요, 닥터조입니다. 오늘은 방역이랑 이 방역 정책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건당국이랑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인 방역을 하는 이유 다 아시죠? 다 아시나요? 그냥 중국 우한에서 겁나게 무서운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신종이라 약도 없고 백신도 없대. 전파력이 장난이 아니래. 걸리면 다 죽는데 중국인 입국 막아야 된다. 손 씻어라. 마스크 써라. 그러면서 너무너무 무서워서 덜덜덜 거리면서 방역 활동에 동참을 하고 계신 건 아니시죠? 설마? 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셨을까봐 걱정이 돼서 여쭤본 거예요. 각 나라마다 방역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 일본이 검사 안 하겠다 그랬죠? 영국이랑 네덜란드는 60%를 감염시켜서 집단 면역을 형성하겠다 그랬고, 그런 나라들은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건지 무슨 꿍꿍인지 아니면 무슨 배짱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일본이 올림픽 때문에 그러는 거 맞겠지만 그것도 나름대로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방송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탈리아는 왜 그렇게 작살이 났으며, 이 미국은 정말 바퀴벌레 한 마리 잡을 때도 이 대포를 쏴서 갈기는 미국답게 전 국민한테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믿기 힘든 명령을 내렸죠. 이게 오더예요. 오더. 명령이라고요. 미국 경제랑 사회 전체가 멈췄습니다. 대공황 아니면 IMF 못지않은 경제 침체가 앞으로 올 건데 각자 준비하셔야 되고요. 오늘은 나라마다 각기 다른 방역 정책을 들고 나오는 배경을 설명해 드리고요. 비교해 드릴게요. 흥미로 들으셔도 되겠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정보고요. 정책 결정하는 데도 참고하고 기자분들 좀 보시면 언론 보도에도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좀 주제 넘나요? 저의 간곡한 소망입니다. 자, 덮어놓고 비타민C 챙겨 먹는 것보다, 덮어놓고 마스크 사러 돌아다니는 것보다 전후 좌우 사정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니까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들어보시고 직접 판단했어요. 남들이 판단해주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우리나라나 미국이 내세우는 방역 모델은 이 그래프입니다. 이게 에피데미올로지 기본인데 아래 X축은 시간이 경과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왼쪽에 Y축은 감염자 숫자가 늘어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빨간색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아무런 방역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이게 감염자들이 발생하는 상황이에요. 재생산 지수가 큰 질병,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감염력이 높아서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는 질병이면 보시는 것처럼 초반에 감염자 숫자가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겨요? 병상이 모자라게 되겠죠. 의료 인력이 모자라게 되는 거예요. 에크모나 인공호흡기 같은 의료 장비가 부족해서 살릴 수 있는 사람도 못 살리고 죽는 경우가 발생하겠죠. 이게 의료당국 입장에서는, 아니 병원의 의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큰 문제고 너무너무 아쉬운 문제인 거예요. 장비와 인력과 병상 부족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도 손을 못 쓰니까, 살릴 수 있는 사람도 죽으니까 의사들이 괴로워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된다. 어떻게 막아요? 바로 방역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말고 마스크 써서 퍼뜨리지 말고 가능하면 집에 있어서 서로 간의 접촉을 줄여서 빠르게 확산시키지만 말아라. 그랬을 경우에 이 파란색 그래프처럼 완만한 커브로 감염자들이 천천히 증가한다면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의료 자원이 충분할 수 있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중간에 가로지르는 하얀 점선이 보이시죠? 이 하얀 점선이 바로 의료 장비랑 인력, 그 캐패시티니까 이것만 넘어가지 않는다면 충분한 의료 인력과 병상과 의료 장비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총 감염자 숫자는 같을 수 있어요. 빨간색 색칠된 부분이랑 파란색에 색칠된 부분이 넓이가 같아도 결국에 총 감염자 숫자가 같을지라도 몰려서 나타나는 것과 분산돼서 나타나는 것, 이 결과는 크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겠어요? 사망자의 숫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되죠. 실제로 1918년에 스페니쉬 플루가 전 세계를 휩쓸었죠. 그때 미국의 두 도시가 전혀 다르게 방역을 했는데 필라델피아는 경고를 무시하고 예정돼 있던 퍼레이드를 했어요. 무려 20만 명이 참석했는데 3일 후에 필라델피아의 모든 병원의 병상마다 독감 환자로 미어 터진 거예요. 그리고 4,500명이 죽습니다. 근데 반면에 세인트루이스는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오고 이틀 만에 학교, 놀이터, 교회, 일터를 다 폐쇄하고 20명 이상 모이는 집회 금지, 강력한 조치를 취했더니 이게 그 결과예요. 두 도시 간의 차이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 에피데미올로지 교과서인데 이 그래프가 교과서에도 항상 나오고 공중보건이랑 방역의 기본 베이스가 되었어요. 여기까지는 쉽게가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이론적으로 와닿고 실효성이 있는 것도 맞는데 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냐면 이 모델은 두 가지 조건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가정이죠. 두 가지 가정을 전제하고 있는데, 첫 번째 가정은 이 신종 바이러스를 에볼라 바이러스쯤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코비드 19이 독감 수준인지 감기 수준인지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은 에볼라라고 치고 최대한 조심하자. Better safe than sorry라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걷는다는 거예요. 만에 하나 에볼라보다 더 심한 바이러스면 어떡하냐는 거죠. 이해가 되죠? 두 번째 가정은 이 개체들의 건강 상태가 안 좋다는 가정이에요. 개인들이 면역력도 없고 허약하다고 보는 거예요. 방역이나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이는 다 죽는 연약한 존재로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죠. 스치면 걸리는 줄 알고, 이 병에 걸리면 다 죽는 줄 알고, 다 아픈 줄 알고. 이게 굉장히 잘못된 오류죠. 옛날에는 이게 맞았어요. 1차 대전 당시, 2차 대전 당시 스페인 독감이 돌 때는 그 당시 사람들 영양 상태가 엉망이고 위생 상태도 안 좋고 스트레스가 높았겠죠. 전시 중이었으니까. 군대에서 포로 수용소에서 집단 생활을 강요당하고 이런 면역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중세시대 흑사병 다 똑같아요. 지금도 아프리카 선진국 사람들의 당뇨, 심장마비, 암으로 죽는 동안에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직도 옛날처럼 감염병, 전염병에 취약한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영양 부족이랑 위생 부족. 자, 그럼 확인을 해봐야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에볼라 수준인가? 전파 속도랑 사망률, 치명률이라 그러는데 그냥 듣기 좋게 사망률이라 그럴게요. 이 두 가지가 궁금한 건데 현재까지 아무도 몰라요. 원래 다 지나고 알게 돼 있어요.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난 후에 결산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거니까 아니 그때 가서도 확실한 건 아니고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과학적으로 추측만이 가능한 건데 언론에서 보여주는 숫자랑 실제 숫자랑 다릅니다. 과학자들이 다양한 숫자를 내놓고 있는데 미국의 CDC랑 WHO 중심으로 된 통일된 숫자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사망률을 볼까요? 사망률은 사망자 숫자를 확진 판정을 받은 감염자 숫자로 나눠가지고 100을 곱한 거잖아요.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표시를 하는데 지금 발표되고 있는 사망률은 감염자 숫자가 아니라 확진자 숫자로 나누는 거라고요. 확진자. 진단 키트로 테스트를 해서 확진 판정을 받은 확진자 숫자에서 나눈다고요. 자, 그럼 확진자 말고 실제 감염자 숫자가 궁금하잖아요, 우리는. 실제 감염자 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 방법이 있으면 확진자 숫자가 아니라 감염자 숫자를 공표를 했겠죠. 그런데 전문가들이 추측하는 감염자 숫자는 확진자 숫자에 비해서 10배에서 50배, 분석이 다 다른데 UCLA 감염내과 오토 양 박사는 실제 감염자는 10배 이상 많다. 존스 홉킨스의 닥터 마리 마카리 교수는 이미 미국에 50만 명 이상이 감염되었을 수도 있다. 이게 벌써 미국의 확진자 1,600명이 나왔을 때 나온 분석이에요. 80%가 경미하거나 증상이 없기 때문에 확진자 1명당 25명에서 50명의 추가 감염자가 있다고 보는 게 맞다는 거예요. 부엌 싱크대에서 바퀴벌레 한 마리 발견하면 800마리가 있는 줄 알라. 뭐 그런 비슷한 느낌인 거죠. 근데 지금 미국의 확진자가 뭐 5만 3천 명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죠. 이 증가율은 단순히 감염자가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있었던 감염자들을 검사해내는 숫자가 증가하는 거예요. 이 그래프에 보시면 CDC 랩에서만 확진 검사하던 걸 3월 초부터 2월 말부터 일반 병원에서 검사가 가능해지면서 검사가 늘어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거죠. 자, 어쨌든 실제 감염자 숫자는 확진자보다 훨씬 많다. 이거는 닥터 마카리나 닥터 양 이런 두 분들만의 의견이 아니라 감염병 전문가라면 거의 다 동의하는 내용이에요. 아주 당연한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결국 대한민국처럼 검사를 많이 실행하면 실제 통계에 조금 그나마 가까워지는 거고 검사를 안 하면 사망률 숫자가 아무짝에 쓸모없는 숫자가 될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서는 쓸모없는 숫자들을 쏟아내고 있고 여러분들은 뉴스를 통해서 그걸 보고 계신 거고 WHO나 보건당국도 이걸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엊그제 LA타임스에서는 코비드 19의 실제 fatality rate, 사망률은 0.2%가 될 것 같다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Human Rights Data Analysis 그룹에서 통계학자들이 분석을 근거로 제시한 거예요. 0.24에서 0.48 사이가 될 것이다. 그것보다 훨씬 더 낮을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근거는 이래요. 중국 우한에 있는 후베이성에 인구가 5,850만 명, 확진자가 지금 67,800명, 사망자가 3,130명. 근데 이 확진자가 아니라 감염자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미국에서 계절성 독감 인플루엔자 감염률이 전체 인구의 20% 정도 되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률이 독감보다 더 높다, 더 적다, 뭐 말들이 많은데 아직은 모른다 그랬고 독감보다 더 하거나 독감 정도는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율이 독감 정도의 전파율도 안 나온다면 우리가 크게 걱정할 이유도 없는 거고 지금까지 확산 속도가 빠르다고 걱정을 했던 거니까. 그래서 최소한 독감 수준으로 잡았을 때 후베이성의 실제 감염자 숫자는 1170만 명일 수 있습니다.
그럼 사망률은 0.026%로 떨어져요. 0.26%가 아니라 0.026%. 이 0.026% 사망률을 미국 인구에다가 비례해서 대입을 하면 미국에서 사망자 숫자는 17,004명 정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504명 나왔죠. 17,000명도 많은 숫자고 17,000이 아니라 뭐 17명이라도 아깝고 귀한 목숨이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미국에서 매년 독감 사망자 수가 12,000명에서 61,000명. 올해 미국 독감 사망자 현재까지 46,000명. 이거에 비교하면은 비교할 게 아니라는 거죠. 방역을 하는 건 좋지만요. 이걸 가지고 쿼런틴을 하고 경제를 다 망가뜨리는 정책을 내어놓지는 않죠. 그러면 안 되죠. 매년 독감 때문에 우리가 격리 조치를 매년 취하고 마스크 대란이 매년 나고 주식시장이 매년 붕괴하고 그러지 않았다고요. 이거 팬데믹이라 그래가지고 공포로 몰아넣고, 팬데믹은 원래 독감에서 사용하던 단어예요. 올해 독감이 전 세계적으로 얼만큼, 이게 지역적으로만 그냥 에피데믹인지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이 될 건지 이거를 판단하는 단어라고요. 팬데믹이라는 세 글자 들었다고 기절 초풍하실 필요가 없다고요.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팬데믹 여러 번 있었습니다. 홍콩 독감, 러시아 독감, 아시아 독감, 스페인 독감, 돼지 독감. 그 뉴스에서 들어본 적이 있을 수도 있고 없던 것들도 있고, 2009년에 신종플루 때는 뉴스에서 난리였지만 최종적으로 계절성 독감보다 치명률이라든가 이런 게 약했죠. 그리고 경제적인 피해도 지금 같지는 않았어요. 감염병 대책은 무조건 과소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피해 규모를 줄인다. 사전 예방의 원칙 다 좋아요. 다 좋고 지금까지 다 좋았어요. 한국은 모범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말도 잘 들었고, 위기 때 원래 잘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 사람들 특징이 음주가무랑 국난 극복이라면서요. 문제는 지금까지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힘을 모아서 잘 넘겼는데, 그런데 지금 미국 때문에 다시 경제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게 생겼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잉 대응이 피해 규모를 키우고 있다고요.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사람보다 경제난으로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요. 이거 브레이크 걸지 않고 이대로 계속 가면 그 어떠한 치료도 질병 자체보다 그 피해가 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논의는 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싫어요? 생각하기? 나라님이 정하셨으면 그냥 믿고 따르면 되나요? 의느님들이 정해주셨으니까 그냥 따르면 되는 거냐고요. 그럼 그러고 사세요, 평생. 지금까지 그러고 산 것도 모자라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러고 사시면 됩니다. 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생각보다 피해가 덜 할 수 있다. 통계를 잘 뒤집어봐라. 경제 파탄까지 낼 일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탈리아 봐라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해드릴 말씀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탈리아만 보고 앉아있냐고요. 그냥 한국 통계를 봐요. 한국에 살고 계시면. 그러니까 원래 스타일이 좀 이탈리아 통계를 보고 두려워하시는 스타일이시면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시리아 통계를 보세요. 시리아 확진자 1명, 사망 0명. 파푸아 뉴기니 확진자 1명, 사망 0명. 도미니카 공화국 확진자 1명, 사망 0명. 이거 어때요? 마음이 좀 편안해지시나요? 전체 인구수랑 비교해봐도 감염률도 엄청 낮네요. 사망률은 제로고.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겁은 많고 논리는 부족한 사람들이 가장 쉽게 지배당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최면에서 깨나셔야 돼요. 이탈리아 통계 다시 볼게요. 이탈리아 사망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 이탈리아 노인 인구가 엄청 많습니다. 최고령국이에요. 담배를 많이 펴서 흡연율이 높아요. 폐질환, 호흡기 질환 위험, 건강 상태 좋지 않고요. 그리고 미국 NIH 발표에 따르면 이탈리아 사망자의 99%가 기저질환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다른 병이 있었다고요. 고혈압 환자 엄청 많았어요. 당뇨 환자도 많았고. 25%는 다른 질환 한 가지, 또 다른 25%는 두 가지, 48.5% 거의 절반가량이 세 가지 이상 다른 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평소에 건강했냐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감염도 되는 거고 사망도 하는 거예요. 모든 전염성 질환이 그렇습니다. 이거는 코로나 바이러스만의 특징이 아니에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질병 하나에 원인 하나씩 대입되지 않는 거예요. 사망을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가 원인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보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자, 사망자, 이 다양한 변수들의 조합이에요. 질병 하나당 원인이 하나씩 딱딱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동무대를 펼치고 있으니까 모든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보건당국이 통계를 발표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건데 이게 다 틀린 거예요.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키트로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왔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온 거죠. 다른 바이러스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바이러스들끼리 서로 경쟁을 해가지고 독감 바이러스랑 감기 바이러스가 서로 먼저 이 사람을 차지를 해버리면 다른 바이러스가 감염이 못 되도록 막고 뭐 그러는데, 그렇다고 둘 다 감염이 안 되는 게 아니라고요. 결국은 대부분이 폐렴으로 사망을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의 통로 역할을 한 것뿐이에요. 인플루엔자 독감도 하나의 통로가 됐던 것뿐이고요. 지금 올해 이번 시즌에 코로나 바이러스한테 밀려서 그렇지 실제는 통계는 독감이 훨씬 더 상태가 안 좋습니다.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 건강했네 안 했네가 중요한 거지, 이 환자가 어디를 다녔냐 동선만 기억할 게 아니라고요. 그 동선을 그대로 따라다니면 누구나 다 감염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감염이 돼도 다 아픈 게 아니고 다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습득하는 인식은 그 동선만 확인하고 그걸 따라가면은 나도 걸릴 것 같은, 그래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람들이 겁에 질리게 되는 거죠. 이거는 경각심 정도를 넘어서서 불필요한 공포예요. 경각심과 공포심을 헷갈리지 마세요. 완전히 다르고요. 결과도 다릅니다. 저는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언론에서, 정부에서, 보건당국에서 그 의사들이 언제 면역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알려줄 건지. 이게 백신만 면역이 아니라고요. 섬천 면역이 백신을 통해서 얻는 획득 면역보다 더 강력합니다. 영국이나 일본의 방역을 보실게요. 영국은 백신이 개발되는 데까지 앞으로 1년 아니면 그 이상 걸린다는 걸 알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백신이랑 같은 효과를 구현해내겠다는 전략을 내세웠어요. 백신의 효과가 뭐예요? 집단 면역이라는 거죠. 전체 인구의 60%가 감염이 됐다가 회복이 되면 그 사람들이 항체가 생겨서 건강한 그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한 60% 이상 되면 그 바이러스가 이제 발붙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면역이 약한 사람도 보호를 받게 되는, 이게 집단 면역의 개념이에요. 이게 원래 모든 감염성 질환이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들만 살아남고 질병은 소멸하게 되는. 집단 면역이라고 하는 건 홍역을 연구하다가 나온 개념이고, 홍역 백신이 아니라 홍역이라고 하는 실제 질병. 그 홍역도 60%가 감염이 되면은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 그러죠. 근데 백신으로 접종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98%가 접종을 받아야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 그러죠. 그 숫자가 계속 올라간 거예요. 처음에는 예방 접종도 한 60% 접종을 받으면은 집단 면역이 형성되지 않을까 그랬는데, 그게 효과가 없으니까 70%, 75%, 80%, 90%, 그러다 지금 이제 98%까지 다. 이게 자연 면역이 아닌 백신으로는 100%를 접종을 해도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백신의 개념은 이런 거죠. 실제로 감염됐다가 나으면 이게 제일 좋은 평생 면역인 건 알겠는데 너무 아프잖아요. 열나고 괴롭고 그러다 죽으면 어떡하라고. 옛날엔 특히 영양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이 감염병으로 잘도 죽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면역력이 쉽게 싸울 수 있는 약한 바이러스를 주사하는 거죠. UFC나 뭐 복싱이나 이런 데서 승률을 올리려고 떡밥 매치라 그러죠. 아주 쉬운 상대를 붙여주는 거, 쉽게 이기라고. 그런 식으로 약하게 만든 바이러스를 주사해서 그걸 보고 몸에 병에 걸리지 말고 항체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항체를 만들고 나면은 검사해 봤더니 항체가 생겨났다. 그러면 와, 됐다. 면역이 생겼다. 이게 백신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듯이 백신은 부작용이 걱정이 되는 거죠. 특히 뭐 아토피, 알러지 같은 자가면역 질환. 그리고 항원, 항체 반응을 통해서 획득하는 이 후천적인 획득 면역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훨씬 더 강력한 건 선천 면역이에요. 그냥 타고난 면역. 특정 균, 특정 바이러스에 따라서 항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무차별 죽여버리는 선천 면역. 이거는 백신의 영역이 아닌 거죠. 그냥 건강해야만 얻을 수 있는 면역이에요. 여러분들 건강하시냐는 거예요. 면역력 좋냐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자연적인 집단 면역을 영국은 국민들을 감염시켜서 얻겠다. 그러니까 영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네덜란드랑 또 다른 유럽 국가들의 이게 전략이에요. 이 집단 면역이라는 거는 수학적인 이론일 뿐이긴 한데 실제로 집단 면역은 작동을 잘 해요. 특히나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집단 면역이라면은 백신을 개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한 방법인 것도 맞아요. 근데 이것도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필연적으로 희생을 감수해야 돼요. 사망자가 나올 건데 이게 죽을 사람은 죽고 간다는 전략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들 정서에 안 맞죠.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그러는 마당에. 그리고 또 얼마만큼 죽을 사람이 나오는지도 미리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게 하려면 이 개인들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탈리아 꼴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미리 알 수가 없으니까 도박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결정이었으면 어떡하지? 너무 많은 희생자가 나왔다면,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엄두를 못 내는 거죠. 저는 이 이론이 대한민국 정도의 의료 수준이나 국민들 건강 상태에서
적용이 가능하다고 봐요. 지금까지 나온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통계들을 봤을 때도 가능성이 있는 방법이라고 봐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훨씬 좋은 모델이죠. 하지만 정책을 결정하는 입장에서는 함부로 선택할 수 없는 카드라고요. 사람들이 영국 보건당국의 설명을 듣고 정신 나갔구나, 방역을 포기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이 무능한 정부가 방역을 포기한 걸로 듣는 거예요. 이해를 못한 거죠. 일단 겁에 질린 사람들한테는 이게 안 통합니다. 그래서 영국은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한 발 뺐죠. 미국처럼 격리 조치 들어가고 미국식 방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영국처럼 기자회견이나 이런 설명도 안 해주면서 이걸 조용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음흉하게. 심지어 이 그래프, 아까 이 그래프를 이거를 거꾸로 설명합니다. 이 똑같은 그래프를 놓고 야, 진단을 많이 해가지고 확진자가 갑자기 급증을 하게 되면 이 빨간 그래프처럼 된다. 그러면 의료 자원이 부족해서 난리가 난다. 그러니까 천천히 진단을 하자. 그러면은 확진자들이 조금씩 나오니까 의료가 마비되지 않고 환자들을 다 잘 치료해 줄 수 있을 거야. 이 파란 그래프처럼. 대단하죠? 아무튼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별거 아닐 가능성이 크다. 이런 계산을 일본은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일본 지도자들이 국민을 소모품쯤으로 알고 일본 국민성이 또 워낙 반발을 안 하니까 이런 게 통하는 거라고 봐요. 근데 올림픽도 해야 되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은 어쩌면 일본이 맞았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불편한 거죠. 근데 자, 기억하셔야 되는 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망률은요, 바이러스와 환자 둘의 합산이라고. 항상 젊은 사람이 죽는 것도 사이로카인 폭풍이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면역이 오버 반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방역은 퍼지는 것에 대한 걸 차단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실체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개인들의 면역력이 높으면 퍼지는 속도가 줄어듭니다. 방역이 돼요. 경제를 멈추고 강력한 조치로 방역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개인의 면역력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독감은 2000년 이상 우리 곁에 존재해왔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변종이라서 uncertainty,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거. 지금까지 독감보다 전파율, 사망률이 높다는 거, 이거 저도 동의해요. 코로나 바이러스 우습게 보지 말라고 저한테 역정 내실 필요 없어요. 우습게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과도한 공포심 갖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할 때도, 그리고 면역력이랑 예방이 중요합니다, 손 씻고 좋은 음식 먹고 잠 많이 주무셔야 한다고 말을 할 때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습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입 아프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면역력을 올리는데 비타민 C를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릴 때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습게 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습게 볼 수 없는 진짜 이유가 바뀌었습니다.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려운 이유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바이러스 공포를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장사하는 사람들, 마스크 좀 비싸게 받고 뭐 이런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금융시장 교란해서 경제 파탄내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휴지를 사재기하고 이렇게 이성이 마비되는 행동 양식을 드러내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두려운 거예요. 경제 위기는 바이러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해칠 겁니다. 제가 수전노라서 이거 지금 바이러스보다 경제 위기를 더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주식 같은 거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심지어 주변에 다른 사람들한테 주식하지 말라고 그러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냥 현상을 보고 심각하구나 판단하는 거예요. 아직도 감이 없으신 분들이 계신데 역사에 남을 최악의 경제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했다는 건 다행인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엄청 심각하구나 하고 눈치채셔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폐암인데 암이 아닌 척하고 약발로 버티고 계신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언제 쓰러지실지 몰라요.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풀었어요. 연준에서 제로금리 발표했죠. 이거 극단의 조치들이에요. 그런데도 주식시장이 식물인간처럼 코마에 빠진 것처럼 전혀 반응을 안 하고 오늘 조금 반응이 오는데 이거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되죠. 한국 정부의 지도력도 진짜 시험대에 올랐다고 봐요. 경제 위기를 잘 헤쳐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다시 분석해보고 정책을 수립하면 좋겠어요. 미국의 CDC 자료만 보지 말고 다양한 의사들의 다양한 분석들을 보면 좋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랑 CDC랑 지금 서로 힘겨루기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눈에 보이셔야 돼요. 매일 서로 번갈아서 다른 발표하고 혼선을 빚는 그림, 이거 다 읽으셔야 된다고. 여러 가지 옵션이 있다는 건 좋은 겁니다. 다양한 걸 취하면서 우리는 더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받아먹기만 하면 식민지밖에 못 됩니다. 미국식 방역 기준에 발맞추느라 한국 경제까지 망치는 정책을 수립해서는 안 되겠죠. 정치 얘기하지 마라 그러실 수 있는데 정치, 경제, 의료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연결돼 있습니다. 따로 볼 수가 없어요. 모두 힘을 합쳐서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개인은 개인의 면역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화이팅!